판사님, 저 손녀가 2억을 주고 위조 전문가를 고용해서 할머니 손도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전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진짜 손녀 이수진입니다. 저 계약서 가짜입니다. 손도장이 조작됐어요. 40억짜리 강남 빌딩이 통째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으려는 찰나 방청석 뒤에서 요양보호사 복장을 한 젊은 여성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저 계약서는 조작된 겁니다. 7년간 믿어온 큰손녀가 배신자였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큰손녀 민지가 위조 전문가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충격에 빠진 순간 큰손녀 민지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하지만 젊은 여성은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쫓겨난 손녀 이수진입니다. 그날 할머니를 구한 건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78세의 나이에도 똑똑한 머리로 40억 원짜리 강남 빌딩을 관리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20년 전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빌딩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억력이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며칠 전에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의 얼굴을 헷갈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모두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건 두 손녀뿐이었습니다. 민지는 35세로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25세로 대학에 다니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을 무척 아꼈습니다. 수지는 매일 할머니께 식사를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며 효도했습니다. 민지는 1년의 명절 때만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선물 하나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민지가 갑자기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3억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돈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할머니도 생활비가 필요해.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4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3억도 안 빌려주다니. 민지는 그날부터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먼저 수진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곁에 있는 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친구 김지혜에게 부탁했습니다. 김지혜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해커였습니다. 민지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은행 거래 내역 좀 조작해 줄 수 있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나인데 동생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어.
지혜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그건 범죄야. 못 도와줘. 민지가 지혜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이 돈 받고 도와줘. 지혜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혜는 민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은행 서버를 해킹해서 거래 내역을 조작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을 수진이 인출한 것처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CCTV 영상도 조작했습니다. 민지의 얼굴 부분을 수진의 얼굴로 합성한 것입니다. 민지는 조작된 증거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민지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할머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민지가 조작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랑 CCTV 영상이 있어요. 수진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게 보이죠? 할머니가 영상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 수진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를 믿으면 안 돼요. 저 아이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민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갔니? 수진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할머니가 조작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영상이 있어. 수진이 영상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에는 분명 자신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수진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 내가 할머니를 배신했어. 수진은 그날 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온 수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수진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나온 후 수진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이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니려고 했지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은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매일 밤 수진은 할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지는 수진을 쫓아낸 후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가며 착한 손녀 행세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민지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께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만 믿으세요. 수진이는 할머니를 배신했지만 저는 끝까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민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방금 먹은 식사도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은 민지의 얼굴도 헷갈려 했습니다. 민지는 이때다 싶어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먼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민지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서 좀 쉬세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서 민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한빛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 민지는 거의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들러서 할머니 얼굴만 보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할머니가 외로워하세요. 자주 좀 와주세요. 민지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쁜 거 모르세요? 병원비 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민지는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는 변호사 이재훈을 찾아갔습니다. 이재훈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악덕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민지가 이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할머니 재산을 제 명의로 옮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동의하십니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셔서 판단력이 없어요. 이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만들면 됩니다. 할머니 손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해결되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도장을 안 찍어 주실 텐데요. 이재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위조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이재훈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김태수라는 사람인데 위조 전문가입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만들어줍니다. 민지는 김태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김태수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김태수가 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도장을 위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좀 듭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2억입니다. 민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2억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김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들키면 저도 감옥에 갑니다. 위험 부담이 크니까 비용도 비싼 겁니다. 하기 싫으시면 다른 사람 찾으세요. 민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민지는 할머니 통장에서 2억 원을 빼내서
김태수에게 송금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제가 할머니 손도장을 완벽하게 위조해 드리겠습니다. 민지는 이재훈 변호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박영희는 강남 빌딩 전체를 박민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 이재훈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계약서를 김태수에게 전달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도장 샘플을 가져오세요. 민지는 할머니가 예전에 서명한 서류를 병원에서 몰래 훔쳐왔습니다. 김태수는 그 손도장을 완벽하게 복사했습니다. 특수 장비로 지문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2주 후 김태수가 민지에게 완성된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전문가가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합니다. 민지가 계약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계약서만 법원에 제출하면 40억짜리 빌딩은 제 거예요. 민지는 이재훈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빌딩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박영희가 자발적으로 빌딩을 박민지에게 증여했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접수했고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로 정해졌습니다. 민지는 재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서, 민지가 할머니를 돌봤다는 증거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할머니는 법정에 나올 수 없으니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3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편의점, 식당, 청소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언젠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할머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일하던 식당에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김숙자 씨가 왔습니다. 김숙자가 수진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수진이 아니니? 수진이 김숙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김숙자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할머니 소식 들었니?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김숙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 치매가 많이 악화되셨다고 하더라.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요? 김숙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지가 할머니를 거의 안 찾아간대.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는 게 전부래. 간호사들이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신다고 하더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외로워하고 계시다니. 김숙자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알기로 너는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착한 아이였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가면 화내실 거예요. 김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릿하신 거잖아.
수지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손녀로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거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도서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3개월 후 수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손에 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할머니 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지는 한빈 요양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침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원장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 할머니도 치매를 앓고 계셔서 어르신들의 고통을 잘 이해합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수지는 한빈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이지은으로 바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위장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수지는 할머니 병실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할머니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할머니께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요양보호사 이지은입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울 수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구나, 애야. 수진은 매일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고 씻겨드리고 산책을 시켜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비록 수진이 손녀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넌 참 착하구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수진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민지의 행적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민지는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것도 10분 정도만 할머니 얼굴을 보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병원에 왔을 때 수지는 복도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병실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민지예요. 할머니가 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라고? 민지의 얼굴이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민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요. 큰손녀 민지. 할머니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민지구나. 민지가 형식적으로 할머니 손을 잡았다 놓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바빠서 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올게요. 민지는 5분도 안 되어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복도에서 민지를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렇게 할머니를 방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수지는 민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민지를 따라갔습니다. 민지는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민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재판 준비 잘 되고 있죠? 계약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 꼭 이길 거예요. 수진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재판? 계약서? 무슨 소리지?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걸려서 법정에도 못 나오니까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재판 끝나면 40억짜리 빌딩은 제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빌딩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수진은 급히 병원으로 돌아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희 할머니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들었어요. 손녀 박민지 씨가 할머니 재산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다음 달이래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달이라니.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은 민지를 막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돈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혼자 고민하다 친구 박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지혜는 대학 동기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나 수진이야. 지혜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수진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고 조카가 재산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혜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 조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만약 그 계약서가 진짜라면 이기기 힘들어. 하지만 만약 계약서가 위조됐다면 역전할 수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위조인지 알 수 있어?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감정할 수 있어. 손도장이나 서명이 위조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지혜야. 수진은 계약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민지가 가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민지를 다시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병원에 왔을 때 수진은 민지를 따라갔습니다. 민지는 병원을 나가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수진이 법률사무소 간판을 봤습니다. 이재훈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무실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민지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지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민지는 강남역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카페에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혼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최대한 확대해서 민지가 보고 있는 서류를 찍었습니다. 사진에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찍은 후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수지는 지혜에게 사진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국과수에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지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본이 필요해. 사진만으로는 감정이 안 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본을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수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민지의 행적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민지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매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민지가 수상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지가 큰 봉투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두 사람을 찍었습니다. 사진에 민지와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수지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카페를 먼저 나갔고 남자는 10분 후에 나왔습니다. 수진이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지하철을 타고 신림동으로 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건물 입구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수 문서 서비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김태수는 3년 전 문서 위조 범죄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 위조 전문가라니. 민지가 김태수를 고용해서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김태수의 오피스텔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했습니다. 김태수의 일과를 관찰했습니다. 김태수는 매일 저녁 7시쯤 오피스텔을 나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틈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수가 식당으로 간 사이 수지는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없는 건물이라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김태수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유튜브에서 배운 방법으로 카드를 이용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수진이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그 중에서 박영희 마이너스 박민지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펴봤습니다. 할머니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샘플이라고 적힌 할머니의 진짜 손도장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 USB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김태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급히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수가 불을 켰습니다. 수진은 책상 밑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수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태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네, 계약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태수의 다리가 책상 밑 수진에게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수진은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김태수가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수가 사무실을 나가며 불을 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은 사무실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조 의뢰 목록, XLSX, 박민지 프로젝트, 손도장 샘플 이미지 등의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박민지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할머니 손도장을 위조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원본 손도장 스캔 이미지, 위조 손도장 제작 과정, 최종 완성본까지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민지의 은행 거래 내역만 확보하면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지혜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민지가 김태수한테 돈을 보낸 은행 거래 내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다른 사람 계좌 거래 내역을 함부로 볼 수 없어. 하지만 법원 명령이 있으면 은행에서 제출할 수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혜가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좋아. 증거를 들고 가서 수사를 요청해.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민지가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판 당일까지 기다렸다가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매일 할머니를 돌보면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정에서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수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손도장 위조 여부를 감정하려면 원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진짜 손도장 샘플도 필요합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진짜 손도장 샘플을 구하기 위해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할 때 서명한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그 서류에 할머니의 진짜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복사해서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민지와 변호사 이재훈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박민지 씨가 박영애 씨로부터 강남 소재 빌딩을 증여받았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민지의 변호사 이재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여기 박영희 여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 박민지에게 빌딩을 물려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재훈이 계약서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할머니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영희 여사는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훈이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박영희 여사는 중증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이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네, 여기 박영희 여사의 치매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지 씨가 3년간 할머니를 돌본 증거도 있습니다. 이재훈이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다른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준비하려는 순간 방청석 뒤에서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잠깐만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수진이 앞으로 걸어나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영희 할머니의 친손녀 이수진입니다. 저 계약서는 조작된 겁니다. 민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본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수진 씨,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박민지가 문서 위조 전문가 김태수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은행 이체 내역입니다. 수진이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서류에는 민지명의 계좌에서 김태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태수가 3년 전 문서 위조 범죄로 구속됐던 판결문입니다. 민지는 이 사람을 고용해서 할머니의 손도장을 위조한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재훈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수진이 USB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여기 김태수의 컴퓨터에서 가져온 파일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손도장을 위조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아 법정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지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할머니 손도장 원본, 위조 과정, 최종 완성본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지와 김태수가 카페에서 만나는 CCTV 영상입니다. 2주 전에 찍힌 겁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지와 김태수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판사가 민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박민지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민지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님. 저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그럼 이건요? 민지가 김태수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할머니 손도장을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계약서는 제가 준비했어요.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요. 법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판사가 민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박민지 씨,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이건 할머니의 진짜 손도장과 계약서의 손도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결과인데요. 두 손도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진이 비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두 손도장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손도장은 지문 굵기가 불규칙했고 가장자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손도장은 지문이 너무 균일했고 가장자리가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법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식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지 씨와 김태수 씨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기로 한 거라고요. 법정 경위가 민지를 제지했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할머니를 계속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할머니의 재산은 동결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재판이 끝난 후 민지는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수진은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간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은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곁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할머니가 수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렸어요. 다시는 아무도 할머니를 속이지 못하게 했어요.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민지와 김태수를 체포했습니다. 민지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를 속였습니까?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8억 원의 빚을 졌어요. 빚쟁이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할머니 빌딩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배신하면 안 되죠. 민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몇 건이나 위조했습니까?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2년간 50건 정도 됩니다. 형사가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김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출소 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재범이군요. 이번에는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겁니다. 2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서에는 계약서의 손도장이 위조됐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는 민지와 김태수를 재소환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감정서를 들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계약서의 손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지와 김태수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됩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도 방조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이재훈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민지가 진짜 계약서라고 했어요. 검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이재훈은 결국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3개월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수진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지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 박영희의 손도장을 위조하여 4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3년 전에는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수진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피고인 박민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민지가 무너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김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문서 위조 전문가로 활동하며 50여 건의 위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김태수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수진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3년간의 억울함이 드디어 완전히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요양병원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가 수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수진을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평생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6개월 후 수진은 정식으로 할머니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할머니의 재산을 수진이 관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진은 빌딩 월세 수입으로 할머니를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새 병원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 식사를 돌보고 산책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수진을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할머니가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고생 많았지? 수진이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후 다시 기억을 잃었지만 수진은 괜찮았습니다. 할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알아봐 준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후 민지가 출소했습니다. 민지는 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 때문에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수진이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를 용서해요. 하지만 다시는 할머니 곁에 오지 마세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수진아, 내가 너한테 진 빚은 평생 갚을게. 민지는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수진은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을, 하지만 용서는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도. 2년 후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수진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할머니를 아끼던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렸어요.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기 전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나 박영희는 내 모든 재산을 손녀 이수진에게 물려준다. 수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이며 끝까지 나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다. 민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민지는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3년 후 수진은 할머니가 남긴 빌딩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로 바꿨습니다. 시설 이름은 영희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진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은 돈이 없어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매일 요양시설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수진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수진이 시설 창가에 섰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잘하고 있죠?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지는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민지는 매일 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할머니를 배신하고 사촌 동생을 모함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민지가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 온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다 잊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빚을 졌어.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은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할머니 장례식에도 못 갔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편히 가셨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켰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외롭지 않으셨겠다. 수진이 민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요. 민지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수진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해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몇 년 후 민지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수진이 준 돈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카페 이름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민지는 카페를 운영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수진은 가끔 민지의 카페를 찾아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수진은 영희 할머니의 집을 전국의 10개 지점으로 확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사회복지사로 인정받아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상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요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셔서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들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수진은 시설을 돌아보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을 다른 분들께 나누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수진은 매일 시설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수진이 첫 번째 시설인 강남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할머니가 남긴 빌딩을 리모델링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로비에 있는 할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의 사랑을 많은 분들께 전하고 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첫눈이 내려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첫눈이에요. 수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수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이수진. 요양보호사로 변장해 할머니를 지켜낸 그녀는 결국 진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가족을 배신한 조카 민지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민지를 용서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수지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시설을 만들었고 할머니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겨울날 첫눈이 내리는 창가에서 수지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욕심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에게 배운 사랑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에 대한 최고의 효도였고 할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